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네, 6주차 강의 3교시,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6주차는 1교시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한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좀 하게 되는데요. 1교시에는 한옥의 정의, 또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2교시에는 한옥이 가지는 그런 이제 특징, 우수성이라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지, 지붕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든가, 또 뭐라 그럴까? 지붕의 모양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체, 한옥의 몸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서 기역, 디귿, 미음, 일자형,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3차시, 3교시에서는요, 한옥을 이제 어떤 과정을 갖다 통해서 짓는지 같이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잡기, 터를 갖다 이제 먼저 잡겠죠. 그래서 터를 잡고 기초를 놓고 초석을 놓겠죠. 이제 주춧돌, 즉 기둥을 갖다 세우기 위한 이제 돌을 갖다 이제 배치를 하겠죠. 여기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달구질, 바닥을 갖다 다지기 위해서 큰 나무 또는 뭐 돌의 경우는 너무 이제 들기가 무거울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단이나 주춧돌을 갖다 놓는 자리를 갖다 다지게 됩니다. 다짐을 하죠. 기단, 흙이나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지면으로부터 높여서 이제 집안의 습기를 피하고 햇빛이 더 잘 들어오도록, 마찬가지로 이것도 맨 바닥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는 거죠. 단을 하나 높여요. 그래서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춧돌, 기둥을 세울 곳에 놓아서 지붕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것이고요. 돌이죠. 배열 방식은 청평 주초 방식, 주춧돌의 윗면을 수평으로 다듬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덤벙주초 방식은 자연석 그대로, 돌의 그 주춧돌을 갖다 이제 자연석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 자연석 그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둥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오히려, 돌은 깎기가 어렵지만 기둥은 이제 나무니까 그 모양으로 이제 밑을 갖다 이제 깎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그랭이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했었던 불국사를 갖다 지을 때, 불국사에 그 돌로 되어 있는 이제 기초라 그럴까요? 단을 갖다가 이제 할 때도 자연석을 갖다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갖다 가공해서 올리는데, 그것을 자연석 싼 거에 그 모양을 갖다 맞춰가지고 이제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랭이 쌓기, 그랭이 공법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바로 이렇게 이제 주춧돌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를 잡은다면 이제 치목, 목재를 각 부위별 치수로 이제 손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손질을 하고, 이제 기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이 기둥의 경우에는 밋밋하게 일자로 쭉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배 부분이 살짝 이렇게 방방하게,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일자로 보이게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배흘림 기둥, 민흘림 기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되죠. 주춧돌을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고, 돌이, 석가래, 공포,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네요. 왜 생략이 안 됐지? 아까 치운 것 같은데?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지붕 사이에 끼워 넣어서 처마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고 건물을 비교적 아름답게 꾸미게 하는 역할. 이것은 이제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포의 효과는 공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둥 사이를 넓히고 기둥 숫자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처마를 보다 길게 빼내서 건물로 들이치는 비나 눈을 갖다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공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공포의 경우에는 주심포, 그리고 다포. 주심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
예. 그리고 그 중심이 돼서 이제 두는 거예요. 기둥 부분에만 이제 두는 방식이고요. 다포는 기둥 부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이 아닌 쪽에서도 이제 두는 거예요. 주심포의 경우에 고려 중기 남성에서 도입이 돼서 정착이 된 거고요. 여러 개의 이제 공포를 갖다 두는 경우를 다포. 이거는 고려 말기 원나라에서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주로 궁궐이나 전각, 예, 궁궐에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은 전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찰 같은 데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각이나 사찰, 대웅전에 많이 사용되고요. 고려 말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건축의 줄을 갖다 이룬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공포예요, 공포. 예. 주심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기둥 위에다가 예, 볼을 갖다 얹고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줘주는 그런 것이 이제 공포예요. 그래서 기둥 위에만 공포를 갖다 두는 경우를 주심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두 번째 건 보면은 뭐예요? 기둥 위에만 두지 않고 저렇게 보에도 마찬가지로 얽어가지고 그렇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저렇게 두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다포, 공포를 여러 개 뒀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입공은 뭐냐면은 저 공포의 모양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새 날개 형상으로 저렇게 이제 둔 거. 저것은 입공식의 이제 공포다 이거죠. 익이 뭐예요? 새 날개 익자예요. 저렇게 이제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옥 짓기 두 번째로 이제 기둥을 세웠으니까 건물 앞뒤 기둥을 갖다 연결하는 수평 구조의 자재를 갖다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보에 얹혀지는 것이 석가래와 도리를 타고 내려온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한다. 보라고 하는 것이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대들보. 보 중에서 가장 밑에 위치하고요. 제일 굵고 튼튼하고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붕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제일 중심이 된다 그럴 때 대들보. 우리 집의 대들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대들보예요. 그리고 중보 가운데 그 밑에다 그 위에다가 이제 두는 거. 그리고 맨 꼭대기 두는 것이 마루보. 그다음에 귓보. 그리고 이제 보를 두고 거기에 이제 석가래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두게 되는. 석가래는 지붕을 받쳐주는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이다. 세로로 놓여 있는 돌이 아까 가로로는 보라고 얘기를 했고 세로로 놓여 있는 도리들 위에 이제 도리와 직각이 되게 걸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턱턱턱턱. 이거 석가래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도리는 보와 직각으로 놓여서 석가래와 지붕의 무게를 직접 받는 부재. 그래서 세로대예요. 그리고 이제 부재는 공포나 대들보처럼 건축의 전체적인 구조, 얼개를 갖다 이루는 중요한 목재고요. 그리고 지붕을 올리고 벽과 창호를 갖다 이제 설치하는 거. 3D로 한번 한옥 어떻게 짓는지 한번 봅시다. 주춧돌로 왔죠? 기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볼을 얹고요. 도리를 얹죠. 공포를 넣고 걔네들을 이어주죠. 이렇게 이제 지붕을 얹고요. 기본 작업을 하고 덮고 이렇게 이제 흙을 덮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와를 얹게 되죠. 굉장히 빨리 짓네. 그리고 이제 벽체를 갖다 하나씩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방을 갖다 이제 완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놓죠. 구들장 놓고, 그리고 이제 창호를 갖다 달게 되죠. 그리고 바깥에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이렇게 한옥을 벌써 툭딱툭딱 지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지었죠? 이렇게 이제 한옥을 짓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옥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친환경적인 요소. 어떤 부분에 친환경적인 요소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옥의 처마 부분이 이제 돌출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돌출을 시키냐면은,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을 하면서, 그쵸? 지구가 약간 23.5도 기울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제일 꼭대기인 북이 23.5도, 또 제일 밑에 쪽이 남이 23.5도 갔을 때, 예, 그럴 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이 가장 우리 쪽에서 멀어졌을 때, 남이 23.5도로 갔을 때는, 그랬을 때는 햇빛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까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처마를 갖다가 살짝 들어줬어. 그런데 여름에는 저 햇빛이 너무 내리쬐지만 여름에는 우리 북쪽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위쪽으로 뜬다고 이렇게. 예, 위쪽으로 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내리쬐도 저걸 쭉 이동을 시켜도 한참 중천에 떴을 때 이 안쪽으로 햇빛이 안 들어오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죠. 살짝. 예, 아침 이른 아침에는.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한옥의 처마와 태양의 남중고도 남쪽의 한가운데 왔을 때 이제 고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마를 갖다 이렇게 이제 살짝 들어주는데, 예, 처마가 아니라 이제 추녀죠. 추녀. 예, 추녀도 살짝 들어주고 그러는데, 저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대각선으로 만나면은 이 대각에 있는 기둥의 경우에는 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붕이 멀어지잖아요. 대각이니까. 그러다 보면 비가 오고 그럴 때 저 기둥이 젖게 되면 저 목재는 젖으면 쉽게 썩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빨리 말려주려고 하니까는 이 추녀를 갖다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끝에가 들리는 거래요. 예. 저게 일부러 멋내려고 드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저쪽, 다른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길어져요. 앞에 길게 나온다고요. 길어대니까. 태양이 이게 뭐라 그럴까? 태양의 각도가, 그쵸? 걔네들은 거의 뭐 이제 꼭대기에서 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라고. 그 기둥에 더 높은 데까지 하라고 이걸 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동남아 다르고 일본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일광 조절 기능의 이제 처마가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거예요. 이제 겨울에는 햇빛이 깊게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여름에는 짧게. 그래서 처마를 그러면서도 이제 나무를 말리는 그런 용도로 기둥이 비에 젖었을 때 쉽게, 예, 건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지혜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일광 조절 기능을 갖다 하는, 또 기둥을 갖다가 쉽게 건조시키도록 하는 그런 요소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연과의 조화에 더불어서 이제 그런 것들 거죠. 예, 태양의 남중고도예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제일 높이 떴을 때, 그랬을 때 77도까지 된대요. 아까 계산해놨고요. 겨울에 동지 때는 저게 28도 정도. 그래서 제일 안쪽까지 저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마를 끝에를 그냥 일자로 내린 것이 아니라 살짝 들어줬다 이거지. 그런 얘기고요. 한옥의 친환경적 요소로 세 번째가 자연환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쪽에 산을 두는 이유가 그냥 산을 두고 싶어서 뒀다기보다는, 예, 산 쪽에 바람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다가 마당이 데워지고 그러면은 마당에서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면서 이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환기를 이용한 온도 조절이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옥의 이제 친환경적 요소 중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자연환기를 이용하는데요. 요게 이제 건물과 건물이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평행하게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행하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그냥 통상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저거를 평행하게 안 놓고 공간을 한쪽이 좁게 놔두면은 그 좁은 쪽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바람이 흐를 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저쪽이 멀고 여기가 가까워서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의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곡간이고 안체인데 곡간과 안체 사이가 이렇게 약간 비껴서 V자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왔다가 샥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서 통풍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를 소위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르누이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공간이 좁아지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빨리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지혜를 갖다 이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겨울 난방을 하기 위한 온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돌의 역사는 방바닥 밑에 널쩍한 구들장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바닥을 만든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시설로 우리 한옥에,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그런 이제 겨울을 나는 방식이에요. 구석기 시대부터 온돌을 이용한 난방, 이러한 부분이 활용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온돌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모두 긴 구덩이를 만들어서 밑에서 불을 떼고 그럼으로써 따뜻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구당서에 보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온돌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네. 그리고 온돌의 과학 두 번째는 조선 초기까지는 고급 난방으로 간주가 됐고요. 온돌 설치 기술의 높은 난이도와 땔감 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주로 이제 양반집에서 이제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높은 신분에 있는 일부 계층만이 온돌을 갖다 주로 이제 썼고요. 심지어 궁궐에서도 온돌방보다 마룻방이 더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온돌이 없는 방도 있었다는 거예요. 궁궐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이후로 일반 가정에도 이제 도입이 돼서 확산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온돌을 쓰고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반 백성들도 도입을 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1624년, 인조 2년의 기록에 광해군 때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4대부의 종들이 사는 방조차 모두 온돌인데, 나인들이 판방에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평평한 그냥 바닥에서 좋지 않다 해서 나인들의 방도로 온돌방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등장을 한대요. 이제 온돌의 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 방 밖에 있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고 그 아궁이의 열기가 구들장 아래에 있는 고래를 타고 거기에 만들어둔 굴뚝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들을 데우는. 네. 그 아궁이의 열기가 구들장 아래에 있는 고래를 타고 또 거기에 만들어둔 굴뚝을 이제 그리고 맨 끝에 끝이 빠졌구나. 끝에 만들어둔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들을 데우는 형태. 시대와 지방에 따라서 설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러한 유형인 거죠.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데 그 아궁이에서 뗀 불은 이 밑에를 갖다 이제 통과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저렇게 분엄기라고 하는 저걸 갖다가 이제 타고 넘어가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렇게 공간을 좁힌 이유는 뭐라고요? 공간이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불이 밑에서 이제 떼지면 아궁이 쪽에서 떼지면서 저기를 갖다 휙 하고서 넘어간다고. 근데 저기 휙 하고서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이 금방 안 데워지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열기가 머무르는, 그걸 갖다가 이제
구들계자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놓여지고 그리고 저게 방고래를 넘어가지고 고래등처럼 생긴 저쪽에 이렇게 밑에가 이제 완만한 저기서 머물 수 있도록 뜨거운 열기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구들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구들 계자리를 넘어서 밖에 굴뚝으로 빠지기 전에 다시 한번 머물러서 있게 되는 고래 계자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굴뚝으로 빠지는데 굴뚝 안에서도 맨 밑에 다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를 갖다가 만들었다. 예.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온돌의 구조. 아궁이 부를 때는 아궁이와 음식을 조리하는 붓두멍이 같이 설치되어 있고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부엌 바닥과 높이가 낮게 이제 설치를 하고요. 분엄기. 아궁이에서 방고래로 들어가면서 급경사를 갖다 이루게 됩니다. 높아지다 약간 낮아지는 언덕으로 아궁이에서 열과 연기는 분엄기를 통해서 고래로 들어가고 불길과 연기가 잘 넘어가게 할 뿐 아니라 역류하지 않도록 분엄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구들계자리는 방의 첫 부분에 해당되고 윗부분이 아랫목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구들에 아까 불이 넘어가면서 제일 처음 이제 열기가 고이는 구들계자리. 고래보다 깊게 파여 있어서 공기와 열기의 혼합 장소라는 거예요. 분엄기에서 넘어온 열기의 속도를 갖다 떨어뜨리고 열기가 구들 내에 비교적 차가운 공기가 섞어주면서 난방 효과를 내는 실제적으로 첫 도입부에 해당되는 것이 구들계자리예요. 예. 아랫목의 구들장은 윗목보다 두껍게 설치를 합니다. 구들계자리 어딘지 거꾸로 가려면 한참 가겠고. 예. 자, 온돌 구조, 고래, 아궁에서 뗀 강한 불이 탈 때 생기는 열과 연기가 내가는 방 구들장 밑에 나 있는 길이 이제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래의 수에 따라서 길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통로를 갖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로식 등 온도를 구분하고 있다. 고래 모양에 따라서 줄고래냐, 부채 방식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는 방식이냐, 맞선고래냐, 구분고래냐 뭐 여러 가지 둔답니다. 굴뚝계자리, 고래와 굴뚝 사이의 깊이 패인 골, 아까 열이 머물 수 있도록 한 거라 그랬죠.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구들의 온도를 갖다 오랫동안 지속하도록 하는 거. 구들계자리, 고래계자리, 굴뚝계자리 등은 열을 머금도록 하는, 그래서 머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온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위에 방바닥은 구들장을 갖다 깔게 되고요. 고래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받아서 난방을 하는 돌판으로 되어 있고요. 고래 위에는 흙이나 돌로 두덩을 쌓고 그 위에 두께가 5cm 정도에서 8cm 되는 평평한 돌. 바로 이게 뭐야? 구들장이죠. 그쵸? 그리고 아랫목은 두꺼운 돌 쓰고 윗목은 얇은 돌 쓰고요.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를 갖다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주로 이제 이 구들장의 경우는 백운모 형태의 돌을 갖다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영동에 있는 아마 일라이트 그런 이제 그것도 돌 같은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열 보존 시간이 크고 절연체로서도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백운모 계통 온돌 열의 전도, 대류와 복사를 적절하게 이용한 과학적인 장치다. 온돌의 장단점 보면요. 열기로 구들장과 구들장 아래에 고래를 데워서 발생하는 간접 복사열을 갖다가 난방에 사용한다. 아궁이에서 직접적인 열원을 제거한 이후에도 구들장의 열기가 비교적 장시간 지속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열을 갖다가 머금을 수 있도록 바로 또 그렇게 구들장의 열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구들장이 좋은 구들장인 거죠. 데워진 구들에서 원적외선이 방출이 될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거를 원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침투력, 피부의 침투력이 강하고요. 인체 피부 깊숙이까지 열을 전달하고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 세포조직 생성에 도움을 주고 인체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것이 원적외선이다. 그래서 온돌의 장단점, 방한 공기의 대류 현상을 유도를 하고 뜨거운 아랫목과 덜 뜨거운 윗목의 온도차를 갖다 두어서 방한 공기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연료의 다양성 확보는 땔감으로 불에 타는 것은 뭐든지 쓸 수 있다는 아궁이에다 다 쳐놓으면 돼. 그쵸? 땔감으로. 구조상 고장이 날 부두가 희박해요.
연료를 높이기 위해서 아궁이에서 조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온돌도 단점은 있죠. 그 단점이 뭐예요? 구들, 방바닥이 갈라지거나 깨지기도 해요. 근데 갈라지거나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새 나오겠죠. 근데 그 연기에는 일산화탄소가 있으니까나 소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두 번째, 열혈의 문제예요. 이거는 한번 떼고 난 다음에 그 뗀 열로, 그쵸? 밤을 지새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저녁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열을 갖다 공급해. 계속 떼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현대적인 온돌은 조상들의 온돌을 활용한 보일러를 갖다 이용해서 온수 파이프형, 그러한 개량형 온돌을 갖다 난방법으로 지금 아파트에서도 쓰고 일반 주택에서 쓰고 있죠. 이게 우리 이제 온돌의 과학이고요. 온돌에 대해서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돌은 옥스퍼드나 브리테니커 사전에 기재될 정도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통 온돌의 구조를 살펴보자.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분엄기를 넘어 구들 전체에 전달된 후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개자리를 지나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으로 이어지게 된다. 세계적으로 로마를 비롯한 북유럽의 추운 지방을 중심으로 온돌과 비슷한 형태의 난방 방식이 발달해 왔다. 그중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만주 지역과 시베리아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어떻게 열기가 이동하는지 보기 위해 온돌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고 구들장을 깔지 않고 유리관을 덮어 관찰해봤다. 아궁에서 올라온 열기와 연기가 여러 개의 통로처럼 나 있는 고래 자리를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돌은 기본적으로 뜨거워진 불이 팽창해서 올라갔다가 식으며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부력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를 잘 섞고 그 열을 고르게 다스리는 장치가 온돌 곳곳에 숨어 있는데, 먼저 아궁이에서 구들로 넘어가는 분엄기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열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고 고래로 잘 빨려 들어가게 해준다.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지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벤츄리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고래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추진력을 말하자면 얻게 되는 게 벤츄리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구조가 없다면 구들장 밑으로 이제 연기가 잘 침투하지 못하고 아궁이 밖으로 연기가 많이 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분엄기를 지난 열기는 입구 쪽에 움푹 패여 설치된 구들개 자리에서 소용돌이 치듯 와류를 형성하며 고래 곳곳으로 열기가 퍼져나간다. 고래가 끝나는 출구 쪽에도 개자리를 만들어 고래를 통과한 공기가 여기서 다시 모아져서 열기는 남고 연기만 굴뚝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했다. 마지막 열기까지 잡아 방을 데우는 것이다. 온돌의 난방은 아궁의 열기를 구들장에 축적한 다음 이 에너지가 서서히 방열되면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인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처럼 바닥이 아닌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대류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네. 자, 온돌의 원리. 불과 열을 다스리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저하고 6강 한옥의 과학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한옥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해서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루는 말을 한옥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옥의 특징은 크게 5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과의 조화, 친환경적인 건축, 그리고 곡선의 아름다움, 온돌의 따스함, 열려있는 마루. 한옥의 구성 요소는 안채, 사당, 사랑채, 행랑채, 마당이라고 했고요. 몸체 형태에 따라서는 기역자형, 디귿자형, 미음자형, 일자형 구조고요. 지붕 형태에 따라서는 맞배집, 팔짝집, 우진각집. 그리고 한옥의 친환경적인 요소로는 자연과의 자꾸 가냐? 자연과의 조화, 한옥의 친환경적인 요소로는 자연과의 조화, 일광조절 기능 첨화, 그리고 자연환기 이용한 온도조절, 그리고 돌이나 나무, 흙 등을 갖다가 자연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옥의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강의에 이제 참고한 자료는 뭐 늘 설명을 드리지만 박영환 교수님의 여러분이 지으신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그 다음에 과학사랑 문중양 스코 박사가 지은 다양한 그런 이제 책들, 우리 역사 관련 책들, 그리고 역사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다룬 책들이에요. 그 유튜브 관련의 동영상들, 또 신문이나 방송 보도 자료,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세미나 자료 이런 것들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중간고사네요. 다음 주는 이제 쉬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다음 주가 8주차, 9주차네요. 9차인데 하나씩 늘어졌으니까 9주차에는 7주차 강의를 하게 되네요. 다음 주차 강의 7주차 강의가 될 텐데 7주차는 당초에 오늘 원래 6주차에 한옥과 수원화성 같이 말씀 나누려고 했던, 공부하려고 했던 그게 이제 요 7주차에는 요 수원화성을 만든 임금이 정조 임금인데 정조 임금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뜻으로 수원화성을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갖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